네, 총선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66일입니다. 일요일인 오늘도 정치권이 긴박하게 돌아갔는데 특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한 갈등의 요소 중 하나로 거론됐던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마포을에 출마하지 않겠다. 대신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는데 자, 먼저 지난달 17일이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마포을 출마자로 김경률 위원을 깜짝 소개했던 장면부터 보고 오시겠습니다.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의 특권 정치, 이재명 개인 사당으로 변질된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 바로 정청래 의원입니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곳에 늘 김경률이 있었습니다. 그 김경률이 이 마포에서 그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겁니다.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본인께서 마포을에서 정청래 의원과 붙겠다고 그 출사표를 던지신 것이고 저희 당은 그런 도전을 대단히 의미 있게 생각하고 당내의 절차는 당연히 거칠 겁니다. 자, 오늘 김경률 비대위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수꽃 끝에 내린 총선 승리 위한 결심이다. 그러면서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은 계속하겠다.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자, 정광재 대변인. 네. 이게 혹시 당과 의논 상의가 된 겁니까? 김경률 비대위원이 당과 거의 상의하지 않았다고 얘기했고 자신의 뜻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어젯밤에 일종의 통보하는 형식으로 전달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번 결정에 대해서 우리 이 국민의힘 비대위원회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민후사, 선당후사 이 두 가지 이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결단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이분이 사실 이 국회의원 한 자리를 얻기 위해서 비대위원회에 참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대한민국의 정치를 혁신해야겠다는 더 큰 목표를 갖고 있었을 텐데 이 마포을의 공천을 받는 것이 자칫 사천 논란으로 비치고 이것이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갈등 요인으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그런 목소리였다고 보고요. 또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분은 우리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회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이 어떤 한 방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다양한 건강한 비판의 목소리도 수용할 수 있다는 건강한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그대로 이 비대위에 남아서 활동하는 게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서영주 부대변인 네. 보시기에는 어쨌든 한 위원장한테는 어제 저녁에 간단하게 말을 했다. 뭐 통보 정도로 보면 되는데 나도 결심하면 잘 안 바꾸는 스타일이니까 뭐 상의한 것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몸을 가볍게 해서 당 안팎에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제 저런 부분들이 김경률 비대위원의 한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비대위원이잖아요. 본인의 거취를 결정할 때는 상의를 해야죠. 근데 상의하지 않고 내가 통보하고 내 마음대로 했다? 비대위원으로서 자격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면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발을 들였으면 지금 현재 출마를 안 하겠다는 것은 번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에 대한 비판의 소리를 높이면서 지금 윤한 갈등까지 번졌던 본인의 책임이 부담이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쫓겨나면 비대위원도 못 챙기고 뭐 총선 출마도 물거품이 되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다. 결국에는 권력 앞에 본인이 살기 위해서 머리를 조아린 것뿐이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아까 뭐 선민후사, 선당후사 얘기하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선민후사, 선당후사가 김경률 비대위원회 이번에 거취 결정이 맞느냐?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선기무사예요. 선 김건희, 후 자기, 그다음에 선용, 선용산, 후 사. 그래서 저는 선기무사, 선용후사지 이게 무슨 선민후사고 선당후사입니까? 그래서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은 솔직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명품백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 대해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쭉 갔다면 향후에는 정치적으로 본인이 정치인으로 다시 살바꿈할 수 있지만 이미 권력의 머리를 조아린 정치인 그리고 김경률 비대위원은 솔직히 좀 나약한 지식인으로서의 한 단면으로서 끝났다라는 혹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김경률 비대위원 17일 날 지난달 마포을 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그 이후에 프랑스 혁명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 등이 드러나
폭발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관련한 이 사과를 요구한 것이 촉발이 된 것 아니냐. 윤한 갈등의 이 발화 지점이 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21일 날 얼마 되지 않았죠. 한 2주 전쯤에 대통령실과 비대위의 갈등이 촉발됐고 결국 오늘 불출마 선언을 하게 됐는데 자, 그렇다면 김경률 비대위원 공천과 관련한 논란, 윤한 갈등. 자, 그때 이렇게 해서 봉합이 되는가 싶었습니다. 그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내가 또 오다 보니까 장동혁이 지옥구만. 자, 이종근 평론가 보시기에는 네네. 그동안 이제 사천론 처음에 표면적인 대통령실의 이야기는 사천 논란. 거기 분명히 마포울 지역구에 뛰는 후보가 있는데 왜 갑자기 전략 공천을 하는 것처럼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천한 것처럼 얘기했느냐. 네. 이 겉으로는 그거였지만 아까 성은주 부대변인 얘기한 것처럼 뒤에 이면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와 관련된 용산에 불편한 심기가 있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함으로써 그 갈등은 봉합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또 다른 또 갈등의 요인이 될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당 안팎에서는 김경률 위원이 어차피 출마를 하게 되면 비대위원을 살퇴하고 나가면 자연스럽게 본인 선거에 집중하게 되니까 다른 어떤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지 않겠느냐. 이쪽으로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는데 반대로 비대위원을 지키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천 논란이 벌어지니까 출마를 하려면 그럼 비대위원을 그만두고 경선에 제대로 뛰어든다. 예. 이게 첫 번째 시나리오였고 두 번째가 바로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니 출마하지 아니하고 내가 비대위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한다. 이 둘 중에 하나였는데 후자를 택했지요. 지금 언론이라든지 혹은 여러 이 야당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김건희 여사 문제에 집중하고 특히나 민주당은 기승전 김건희 여사니까 그쪽으로만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은 사천 논란이 굉장히 컸어요. 이철규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의 라디오 발언을 보면 종교계의 반발도 무시 못했다라는 한 줄 그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 당시 마포울과 관련돼서 일부 종교계 특히 기독교계의 반발이 굉장히 거셌던 걸로 압니다. 이것을 어쨌든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비대위에 계속 이 활동을 못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규칙과 주목됐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으로서 이제 더 이상 김건희 여사의 발언을 하지 아니한다. 저는 거꾸로라고 봐요.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비대위원의 직을 계속 수행하겠다라는 것은 출마와 관련된 사천 논란을 이제 걷어내고 내가 내 목소리 내겠다. 근데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민주당이라든지 혹은 일부 위선적인 진보 진영에 바라보는 잣대를 이 안에서 그대로 내가 하겠다라는 발언을 계속했거든요. 지금도 이 발언 그러니까 비대위원을 고소하겠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덧붙인 게 이거예요. 나는 이제 내 목소리 내겠다. 이 발언을 했거든요. 자기가 자기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건 어떠한 시각에서도 내가 이제 자유로움으로 사천 논란에서 자유로움으로 정의롭게 이로운 시각으로 이 안에도 내가 꼭 똑같은 얘기를 하겠다라는 것이 또 이 어떤 그 결심이 비대위원장의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에서 하나의 어떤 걸림돌을 제거해 준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으로의 어떤 공천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드라이브를 더 걸 사실 이 하나의 어떤 그 단서를 제공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 윤한 갈등이 봉합된 이후에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개석상에서 한 발언에 사실 과거와는 묘하게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이 있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 접근컨대 이 세 가지 사건의 공통점은 더 이상 밝혀질 것이 없습니다.
쇼펜하우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글자는 명랑입니다. 항상 명랑하게 살고 싶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같이 좀 명랑했으면 좋겠고. 자, 성 부회장. 지금 보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에 과거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 요구가 주로 이제 많이들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하다가 이제는 공격의 포인트가 야당을 향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 전에는 노면재단의 그 건축비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거를 제기하라고 영입 인사를 모셔온 거다라는 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공격의 대상이 좀 바뀐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오늘 이철규 국민의힘 인재 영입위원장, 그러니까 용산과의 어떤 소통 창구로 여겨지고 있는 핵심 인물이죠. 오늘 방송에 나와서 그랬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과 통화를 했다. 본인 출마가 논란을 일으키고 화합 결속에 장애가 될까 봐 대승적으로 결단을 내린 걸로 나는 해석하고 있다. 그러면서 혹시 유난 갈등 요소로 거론되었는데 이게 해소된 건가? 라고 했더니 김경률 본인의 문제가 쟁점을 부각되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률 비대위원이 보였던 성품으로 봤을 때 그런 것도 부담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마 그 지역에서 12년 동안 당협위원장으로 활동했던 그 김선동 위원장의 그런 불편한 기색 이런 것들도 아마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 또 개인적으로는 아마 그 김경률 비대위원의 가족으로부터 출마에 대한 허락을 끝까지 받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려왔습니다. 근데 전적으로 야당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용당한 측면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그 김경률 효과를 톡톡히 봤거든요. 김경률 비대위원을 영입하고 김경률 비대위원이 와서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의 차별화에도 성공하고 본인의 인기도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김건희 리스크, 명품백 수수 사과 문제에 대해서 시간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대담에서 어떻게 풀어갈지, 사실 방송대담도 날짜가 결정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기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시간을 벌면서 김건희 리스크를 얘기 안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김경률 비대위원을 통해서 받았다. 저는 오늘 발표한 그 SNS에 동일한 목소리를 내겠다.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후에 과연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동일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미묘한 온도 차이가 생긴 이후에 갑자기 그 타겟을 민주당으로 바꾼 그 목소리를 내겠다고 하는 것인지, 만약에 전자였다면 저는 전자에 대해서 목소리를 계속 내신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의 소신은 지키는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말씀드린 후자, 바뀐 이후의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한다면 김경률 비대위원은 야당의 입장에서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철저하게 이용당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정광재 대변인. 네. 민주당을 대변하는 두 분께서 너무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이 비대위원의 결정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를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민후사, 선당후사 하겠다고 했는데 뭐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비대위원이 들어온 이후에 사실 마포 우리 당에서 꼽는 손꼽히는 험지입니다. 좋은 지역 갈 수도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지 않고 선민후사의 자세로, 선당후사의 자세로 마포을을 선택했었던 거고요. 이번에도 자칫 이런 그 갈등들이 계속해서 번질 경우에 자신이 비대위원으로 영입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내린 그 결단이지, 이것을 뭐 어떤 갈등 때문에 쫓기듯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근데 이제 그 국민의힘의 공천 작업이 이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어제 신청 접수를 마감한 결과 3.5대 1 정도의 전체 경쟁률이 나왔는데, 자 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영입 인재들, 김경률 비대위원이나 박원식 비대위원, 구자령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있는 이른바 험지 출마를 하고 있는 반면에 그 용산 출신의 인사들은 강남이라든지 부산 해운대라든지 또 부산 진갑 등등의 나름 국민의힘에서는 괜찮은 지역을 골라서 나가는 그런 그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PK나 TK나 뭐 이런 지역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공천 심사를 하는 과정에 결국은 이게 혹시 또 하나의 용산과 당의 갈등 요인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사실 우려가 있는군요. 이종근 평론가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이렇게 보면 정말 용산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진짜 꿀로 얘기하는 그런 곳으로만 가고, 또 이제 이 비대위원들은 험지로만 간다, 이렇게 대변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전까지 용산 출신들 내리꽂는다 얼마나 얘기가 많았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검사 출신이 그렇게 많았느냐. 그러니까 지금 프레임에 걸려 있는 어떤 시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큰 어떤 부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뭐 거꾸로 얘기해서 21대 총선을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문재인 정부 사람들 40명 이상 내려왔어요. 그 40명 이상이 그럼 지금 당선된 분들을 한번 보면 고민정 청와대에 계셨던 고민정 의원이나 윤건영 의원이나 윤영찬 의원이나 정말 그 민주당이 봤을 때 험지에서 당선이 됐나요? 아니었거든요. 예. 그렇게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하는 건 또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지금의 어떤 상황이 지금까지 프레임을 민주당이나 혹은 어떤 언론에서 프레임을 걸듯이 검사들이 내리꽂는다 또는 뭐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엄청나게 많이 뭐 내리꽂을 거다 이런 그 프레임에 비추어 봤을 때 사실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철규 아까 이제 영입위원장이 앞으로 뭐 유난 갈등 뭐 이런 거 이제는 봄눈 녹듯이 사라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앞으로 진격할 일만 남았다라고 방송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던데